자, 우리 민초들의 삶을 엿보기 위해서 당시 풍속화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민중들의 삶을 그린 그 풍속화가 유행했던 것은 조선시대 후기 18세기 무렵인데요. 이건 아무래도 당시 군주였던 정조의 조금은 자유분방하고 일반 그 대중적인 예술을 포용하고 허용하는 그런 정책도 일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조선후기 풍속화의 대표적인 인물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단원 김홍도와 혜원 신윤복이라는 사람인데요. 보통 김홍도 그러면은 당시 최고의 화원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영조 그리고 정조의 어진 작업에도 참여를 했고요. 정조의 어진도 여러 차례 그린 걸로 기록에는 남겨져 있으나 정조의 어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로 이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실제 정조의 모습이 아니고 상상해서 그린 것이고, 그 수원의 화성에 가면 정조 대왕의 모습을 이렇게 밀랍 인형으로 만들어놔서 당시 그 칠순잔치에 해경궁 씨한테 절을 하는 장면을 묘사해 놨는데, 그 인형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는 그림하고 일치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실제 정조의 얼굴과는 무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홍도는 당시 도화서라고 그랬죠. 옛날에 이제 사진사가 없으니까 궁궐에서 왕의 얼굴이랄지 아니면은 궁궐의 행사를 일일이 그림으로 기억했는데, 그 기관을 도화서라고 그러고 그 당대 최고의 화가들을 모아서 화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화원 중에서도 장급이었던 사람이 바로 김홍도였고요. 자, 반면 신윤복은 기록이 없어요. 신윤복의 경우는 그의 그림으로서만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설에 의하면 본래 도화서의 화원이었었는데 야한 그림을 그리다가 당시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림이죠. 쫓겨났다라는 설이 있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신한평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도화서의 화원이었고 김홍도의 절친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신윤복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버지 그리고 삼촌뻘 되는 김홍도의 어떤 그 미술적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의 그림들의 그 색채를 보면 당시에는 굉장히 귀한 물감을 썼거든요. 이런 것으로 미뤄봤을 때 화원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해 보는 거고요. 또 많은 분들이 신윤복이 여자가 아니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바람의 화원이라는 그 소설 드라마 때문에 워낙 그림이 섬세해서 그 창작으로 이제 여자라고 생각한 거고요. 신윤복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당시 민초들의 삶 속으로 우리 한번 흠뻑 빠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조대왕의 꿈을 함께 이루려 했던, 화폭에 담으려 했던 단원 김홍도의 그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의 작품 세계를 보면은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일단은 배경 생략이라는 것입니다. 이 김홍도는 사람의 얼굴 표정이 풍부하게 살아있고요. 배경을 없앴습니다. 배경을 없앤 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렇죠, 인물에 집중하기 위해서인데, 당시 그림들의 특징이 보통 산수화랄지 매낭국죽, 자연에 포커스를 맞췄었거든요. 근데 조선 후기에 등장하면서 인물에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조 시대를 뭐라고 불러요? 조선 후기의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시대라고 부르죠. 그렇죠. 더 이상 인간은 자연의 일부가 아닌 인간 그 자체로서의 존재였고요. 그것을 김홍도의 그림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는 씨름이라는 그림인데요. 이건 굉장히 역동적인 그림이 됩니다. 배경이 없는 대신 인물만 가지고 당시 씨름장에 들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구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원형 구도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인물 배치가 특이합니다. 자, 우측 상단에 5명, 좌측에 8명, 좌측 하단에 5명, 그리고 우측 하단에 2명, 가운데 2명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림의 균형을 완전히 무시한 거죠. 보면은 이 그림이 전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오른쪽 하단부로 기울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 가운데 건장한 두 남자가 마주 잡고 씨름을 하고 있거든요. 누가 이길까요? 그렇죠. 그걸 우리는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뭐라 그래야 되나? 바로 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일단은 팔뚝에 심줄이 불끈 나와 있고 안정적으로 삿발을 잡고 두 다리는 바닥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쩔쩔매는 사람은
움켜진 모습도 어색하지만은 발이 한쪽이 들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 사람이 지는 거고요. 그럼 뒤에 사람은 어디로 쓰러질까요? 그렇죠. 우측 가단부로 쓰러지는 겁니다. 우측 가단부에 두 사람을 보면 입을 벌리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부러 우측 가단으로 쓰러진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인물 배치를 두 명밖에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림은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김홍도의 벼타작이라는 그림인데요. 당시 풍속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조선시대 후기적에는 양반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전체 백성의 70%가 양반이었거든요. 아무나 다 양반되던 시대였는데, 그래서 양반을 풍자하고 조롱하는 탈춤이랄지 그림, 잡가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김홍도의 그림에서도 예외는 없습니다. 여기는 양반은 비스듬히 앉아서 담배나 쭉쭉 빨면서 일은 안 하고 펜펜히 노는 그런 인물로 양반이 묘사되고 있고요. 우리 백성들은 열심히 벼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한 모양새가 있습니다. 이 벼타작을 하고 그리고 또 벼를 묶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얼굴이 전부 다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웃고 있습니다. 자, 벼타작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일일까요?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김홍도의 논갈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봐도 논을 갈면서 웃고 있어요. 거기 또 보면 심지어는 소들도 웃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자, 이건 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정조대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홍도야, 내가 수차례 어행을 나가서 백성들을 살피지만은 그래도 자주 나갈 수 없으니 나의 백성들이 어떻게 먹고 살고 있는지 좀 그려와라라고 명령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김홍도 입장에서 백성들이 찌푸리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그려다 드리면 왕의 심기가 언짢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하의 백성들은 논을 갈면서도 이렇게 웃고 있고 심지어는 천한 미물들조차 웃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런 작업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론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두 번째로 김홍도의 훈훈한 마음씨라고 순수하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록에 보면 김홍도는 풍채가 크고요, 얼굴이 훤칠하게 잘생긴 호남, 미남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 씀씀이가 너무 좋아서요, 사람들은 세상에 저런 사람은 없어, 신선과도 같아라고 불렸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순수하게 해석하는 게 좋겠죠. 김홍도는 사물을 바라볼 때 이렇게 긍정적으로 땀 흘려 일하는 모습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진정한 바람의 화원이죠. 조선 후기 화원계의 집시, 자유의 아이콘, 어떤 굉장히 후리한 영혼을 가지고 있었던 신윤복의 세계로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윤복은 김홍도하고 완전 달라요. 모든 게 달라요. 김홍도가 수묵담체였다면 신윤복은 굉장히 원색적인 색깔을 썼고요. 김홍도가 배경을 생략했다면 신윤복은 배경에 자신의 뜻을 담아서 매우 디테일하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김홍도의 표정이 살아있다면 신윤복은 모든 그림에 표정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림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과거 조선시대 최대 명절 중에 하나였던 단오풍경이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단오풍경을 봐도, 자, 뭐부터 봐야 되죠? 일단 우리나라 그림은 우측 상단부터 이렇게 사선 좌측 하단으로 내려가면서 보는 것이 기본 포인트가 되는데, 여기 보면은 여인 두 명이서 이제 머리를 늘어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 머리는 어여머리라고 부르는데 저건 자기 머리가 아닙니다. 저 머리를 사서 또아리를 틀어서 올리면 가운데 그네 타는 여인의 가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저기 있는 가채가 가발처럼 뒤집어 쓰는 거거든요. 저기 있는 가채가 크고 그리고 거기에 장식이 많이 달릴수록 럭셔리한 거였어요. 그래서 보통 비싼 가채는 당시 집 한 채 값이었고 무게는 10kg까지 나갔어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가운데 여인을 보면 치마 색깔이 붉은색입니다. 여러분들 조선시대는요, 이런 원색적인 붉은 색깔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왕의 골룡포 정도에나 가끔 썼고요. 이건 쓸 수가 없는 것이, 붉은색이 가장 인간이 먼저 뇌에서 반응하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신호등 보면 스탑 색깔이 바로 붉은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비의 마음을 흐린다 그래서 금기시하는 색이 붉은색이었는데 그것을 강렬하게 여인의 치마에 썼다. 와, 이것은 신윤복의 어떤 그만의 독특한 감성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되겠고요. 그리고 좌측 가단부를 보시면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의 세미누드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여성들이 반나체로 목욕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젖꼭지에 붉은 점을 찍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옛날엔 춘하라고 해서
오늘날로 따지면 뭐 야한 막 이상한 영화 뭐 이런 걸로 취급을 받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더 충격적인 건 좌측 상단부를 보면 머리를 빡빡 깎은 남자 둘이서 여자들이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보고 있죠. 머리를 빡빡 깎은 걸로 봤을 때 승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고 권위를 지닌 종교계의 스님들도 여기는 신윤복의 작품 앞에서는 한낱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시대는 추나라고 해서 인정받지 못하다가 20세기에 와서 1990년대 프랑스의 어떤 큐레이터들이 이거는 최고의 어떤 18세기 최고의 섹슈얼리티의 극치다라고 칭송을 해서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서 더 인정을 받은 작품이 여기는 해원 신윤복의 작품이 되고요. 그리고 보면 여기는 요 우측에 보면은 머리 이고 가는 여성분도 가슴을 드러내놓고 다니죠. 고려 조선시대 신분이 낮은 여인일수록 노출이 심했어요. 그래서 가슴 드러내놓고 아무 데서나 어린이 젖먹이고 이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그림이 보면 좀 안정되지 못한 그림이죠. 인물 구도가 우측 상단에 3명, 좌측 상단에 2명, 그리고 좌측 하단에 4명, 우측 하단에 1명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좀 불안정한 구도죠. 일부러 이런 불안정한 인물 배치를 함으로써 흥분되고 들떠있는 단호의 풍경을 묘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그래서 인물의 구도와 어떤 배경까지를 모두 다 신경 썼던 사람이 신윤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월화정인이라는 그림이 되는데요. 역시 남녀가 두근두근 심쿵한 장면이죠. 어디론가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남성을 보면 어엿한 선비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초롱을 들고 있습니다. 이건 초롱이라고 해서 일반 머슴들이 길 밝혀준다고 들고 다니는 프레시 같은 건데요. 이 초롱을 본인이 들었다는 것은 머슴도 내보내고 자신이 직접 왔다라는 거죠. 어떤 불륜적인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자는 이 바지춤을 들고 있죠. 당장이라도 뛸 기세고요. 발끝을 보면 오른쪽으로 도망가려 하는 모습이 됩니다. 자, 여자는 온통 장옷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으로 봐서 지체 높은 집안의 여자로 보이는데, 자, 이 여자는 남자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따라가고 싶어 할까요? 그렇죠.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치마를 반쯤 집어 올렸죠. 이 여자도 같이 뛸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발끝이 남자 발끝하고 똑같이 그려져 있죠.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겠으나 둘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했겠죠. 그리고 지금 깊은 밤에 달의 모습이 보이죠. 깊은 밤. 그리고 제발에도 써 있어요. 저녁 11시에서 새벽 1시라고. 이 깊은 밤에 어디론가 둘은 야반 도주를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신윤복의 작품에 표정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의 그림의 소재는 당시 사람들이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려 했던 불륜이랄지 치정이랄지 뭐 이런 것들에 있는데, 이 표정까지 적나라하게 그려버리면 실제 사람의 뭐라 그래야 되나, 인증이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의 정보가 다 유출될 수 있으니까 실제 그림 주인공들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배경은 살리고 표정은 없앴던 이 배려가 바로 신윤복이었습니다. 자, 신윤복의 그림 중에 남자가 등장하지 않는 몇 개 안 되는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한 그림이죠. 바로 미인도가 되겠습니다. 자, 생긴 모양새를 보니까 가채를 한 모습으로 봤을 때 이제 기생으로 보이고요. 이 여자를 보고 있는데, 이 여자는 좀 수줍어하고 있죠. 눈은 약간 아래로 깔고 있고, 그리고 놀이개를 만지작 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여자는 모델을 하면서도 굉장히 수줍어하는 마음씨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제발을 봤을 때 신윤복이 사랑한 여자였구나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신윤복의 그림은 항상 누군가 훔쳐보는 관음증을 모티브로 하는데, 여기선 누가 저 여자를 훔쳐보는 것일까요? 그렇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그녀를 훔쳐봅니다. 자, 18세기의 당시의 모습들을, 그 어떤 위선과 가식, 그 양반의 허울을 완전히 벗겨버리고 그대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신윤복의 그림. 이것은 마치 서양의 르네상스 시대에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다윗왕을 발가벗겨서 성기까지 노출을 시켜버린 마치 다비드상과 같은 그런 맥락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정조의 시대, 위대한 르네상스의 시대, 인문주의 시대를 빛냈던 두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각,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은 달랐지만 그래도 인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집중했다라는 데는 공통점이 있겠습니다.
대중문화가 활발히 발달하고 자연에서 인간으로 어떤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한 시대, 조선 후기 민초들의 삶을 두 천재 화원의 그림을 통해서 살펴봤던 시간이었습니다.